사랑하는 외동딸이 예비 사위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게 된 건 장모님 될 자리인 제가 부잣집에서 식모살이하는 파출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평생 온갖 우여곡절과 무릅써가며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워낸 저로서는 그야말로 분노가 솟구치고 복장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분노는 저를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굳센 전사로 만들어주었고, 그런 제가 전쟁터 삼은 곳은 다름 아닌 제가 모시던 부잣집 사모님 댁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때마침 그 집 여식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혼사를 저에게 알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정하고 그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연 제가 왜 사모님 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일지, 바로 그 집 거실에서 제가 대한민국 엄마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지, 그 기막힌 진실이 담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때는 참 소박하고 행복했던 저희 가족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게 된 건 사랑하는 중학생 외동딸이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짜리 성적표를 받아오던 바로 그의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 그리고 외동딸 이렇게 세 식구는 산도 좋고 물도 좋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 특히나 남편은 주로 어르신들께서 사는 저희 동네에 청년 회장직을 몇 년째 도맡고 있었는데요. 초여름부터 그의 장마는 만만치 않은 시련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줄줄이 나오더니만 장마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폭우가 매일같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폭우 때문에 마을을 휘감고 지나가는 하천의 수위가 시시각각 높아지기 시작하자 저희 집의 가장이자 동시에 마을 청년 회장인 저희 남편의 마음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여보, 동네 하천이 언제 범람해서 홍수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미리 대피시켜 놓을게. 당신도 일단 급한 대로 옷가지랑 중요한 물건들 몇 개만 미리 챙겨가지고 우리 딸이랑 같이 대피해. 알았어요. 딸은 제가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동네 어르신들부터 얼른 대피시켜드리세요. 우리 축사도 내가 대피하는 길에 들러서 살펴볼 테니까 그쪽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아니야. 하천에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봐서는 피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르신들 대피시켜 놓은 다음에 여유가 되면 축사를 둘러볼 테니까 당신은 다른 생각 말고 딸이랑 같이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생각만 해. 그치만 당신 혼자선 너무 위험해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잖아. 만약 최악의 경우엔 나도 축사는 포기하고 얼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저와 남편은 무시무시하게 쏟아지는 집중호우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분주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딸아이를 잘 다독이며 당분간 입을 옷가지 몇 개와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곧장 안전한 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남편은 마을 회관 소유의 25인승짜리 작은 버스를 직접 끌고 동네 어르신들을 대피시켜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 트럭 하나만 가지고서는 동네 어르신들을 한 번에 모두 태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트럭이 낡기도 꽤나 낡았거니와 마을의 도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었기에 폭우로 인해 이미 뻘밭처럼 되어버린 흙길에 트럭의 바퀴가 헛돌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저희 마을과 안전한 곳 사이를 잘 굴러가지도 않은 낡은 25인승 트럭으로 몇 차례씩이나 오가면서 수많은 이웃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던 트럭이 당장이라도 범람할 것 같은 하천 위에 놓인 다리 한가운데서 고장을 일으키며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저희 남편은 트럭에 타고 계시던 어르신들에게 얼른 차에서 내려서 다리 건너편을 향해 있는 힘껏 달리라고 외쳤죠. 이에 어르신들께서는 급히 다리 건너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셨고, 저희 남편은 맨 뒤에서 뒤처지는 어르신을 부축하며 함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든 어르신들께서 막 다리를 건너게 되셨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며 다리를 건너고 있던 저희 남편 한 사람뿐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제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다급하게 외치셨어요. 아이고, 툭이 무너진다. 이러다 다리가 물살에 잠겨버리겠어. 결국 저희 남편은 끝내 그 다리를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툭이 무너진다고 외치기가 무섭게 물살이 다리와 저희 남편을 집어삼켰거든요.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 남편이 부축하고 있던 어르신께서는 물살에 떠내려가던 도중 나무에 걸려서 마치 기적처럼 구출될 수 있었지만, 저희 남편은 하천하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물며 그의 장마가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준 재앙은 존경스러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마철 재난은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죠. 당시 저희 마을을 집어삼킨 홍수의 규모가 워낙에 컸던지라 마을 외곽에 있던 저희 축사 또한 천장까지 물에 잠겨버렸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소들이 모두 폐사를 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안이 약해져서 대규모 산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저희 집이 산사태가 벌어진 산기슭에 바로 맞닿아 있는 곳에 자리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희 집은 산사태에 파묻혀버렸죠. 이처럼 그의 장마는 저에게서 참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 버렸고,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저는 심지어 집과 거의 전 재산까지 모두 잃어버린 수재민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망연자실한 마음에 그저 넋을 놓은 채로 몇 날 며칠을 엉엉 울고만 있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건 다름 아닌 저희 외동딸 덕분이었어요. 엄마인 저는 세상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넋넋 앉아서 울고만 있는데, 딸아이는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수재를 입은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아드리고 있더라고요. 막상 자신도 비를 너무 많이 맞은 나머지 감기에 걸려서 콜록거리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저는 그런 딸아이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얘 소희야, 그러지 말고 마을 회관이라도 가서 약 먹고 잠깐 눈이라도 붙이지 그러니. 아이, 괜찮아요. 다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데 이까지 감기가 무슨 대수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숨 바쳐서 이웃분들을 구해주셨으니까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수재민이 된 이웃분들을 끝까지 보살펴드리려고요. 순간 저는 잠시나마 넋놓고 주저앉아 버렸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모든 이웃분들의 생명을 구해내었고, 어린 딸아이마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수재민이 된 이웃분들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는데, 그런 남편의 미망인이자 딸아이의 엄마가 된 제가 그저 눈물이나 쏟아내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다니,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저는 딸아이와 함께 수재민이 된 이웃분들을 보살피기 시작했고, 얼마 뒤 이웃분들께서는 정리가 완료된 집으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와 딸아이는 돌아갈 곳이 없는 처지였죠. 살던 집이 산사태에 파묻히면서 붕괴되는 바람에 다른 이웃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까지도
저와 딸아이는 피난용 임시 거처인 마을 회관에서 머무르고 있는 처지였거든요.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세상은 저와 딸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웃분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던 바로 그날, 마을 이장님께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무슨 돈인가요, 이장님? 마을 이웃들끼리 자네를 위해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어. 그리 큰 돈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게나.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소외를 입어서 다들 사정이 말이 아닌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자네이지 않은가. 하루아침에 집도 무너지고 축사했던 소들까지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아휴, 그런 자네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래도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을 테니까 이 돈은 이웃분들께 다시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받으시게. 우리 마을 주민들 모두가 자네 부군에게 아주 큰 빚이 있지 않은가. 청년 회장이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모두를 구해준 덕분에 우리가 지금껏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부디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시게. 그렇게 이장님께서는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의 빚을 꼭 갚겠다면서 성금 봉투를 한 사코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더욱이 바로 이튿날에는 방송국에서 모금한 수재민 지원 성금 또한 도착했어요. 이로써 저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바로 그 순간 뜻밖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한 성금으로 그 동네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딸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고요. 딸아이가 세상 떠난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서 수재민이 된 이웃분들을 살뜰히 보살피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왔던 일 또한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동네 이웃분들 또한 같은 생각이셨어요.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딸아이는 장차 크게 될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와 관련된 뜻밖의 고민에 빠져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분명 세상 누구보다 고운 심성을 가진 아이였으며 동시에 공부까지 잘하는 똘똘한 아이라는 것이 분명했던 만큼 엄마인 저에게는 딸아이라는 이름의 전도유망한 새싹을 잘 키워낼 의무와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학원 하나 없는 시골 마을을 떠나 큰 동네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저는 고심 끝에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서울로 이사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고 마침내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가던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이 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딸아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겠다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서울로 상경한 저는 반지하 단칸 월세방에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서울 방값이 워낙에 비싸서 고향 이웃분들과 방송국에서 모아주신 성금을 가지고서는 반지하 단칸 월세방을 구할 수 있는 정도가 고작이었거든요. 더욱이 당시 저는 모든 성금을 거처를 마련하는 데 쓸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연고도 하나 없는 낯선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첫 월급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의 생활비 또한 성금을 아낀 돈으로 해결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나마 참 고맙게도 저희 딸아이는 낯선 서울 생활에 아주 순조롭게 적응을 해주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생활에 대해서 푸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곧잘 사귀었거든요. 오히려 문제는 엄마인 저에게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허드렛 일이라도 구하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매일같이 드나들었지만 인력사무소 소장님으로부터 이런 말만 듣고 돌아오게 되기 일쑤였으니까요. 요즘 워낙 불경기라서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나오는 일자리들도 경력직을 찾거나 아니면 지인들 인맥 통해서 이미 아름아름 내정자가 정해져 있게 마련이고요. 더군다나 여사님께서는 한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오셨다면서요. 네,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해본 일이라고는 소 키우는 일밖에는 없죠. 그치만 살림살이는 꽤 잘하는 편이에요. 음식 솜씨도 부족하지 않고요. 그럼 혹시 파출부 자리라도 나와 있는 게 없을까요? 아유, 아쉽게도 여사님을 연결시켜드릴 만한 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력서라도 남겨놓고 갈게요. 자리 생기면 꼭 연락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남겨놓으며 저는 인력사무소 소장님께 그의 장마철에 겪었던 불운한 일들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크게 될 딸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큰 용기를 내어 서울로 이사왔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 말이죠. 그랬던 덕분이었을까요? 며칠 뒤 인력사무소 소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부잣집 가사 도우미 자리도 괜찮겠어요? 할머니랑 손녀딸 단둘이서 지내는 집인데 그 집 할머니께서 여사님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만 면접이나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면접 날짜가 언젠가요? 문자로 주소랑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그 집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런 부잣집 일은 여사님처럼 가사도우미 경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소개시켜주지 않는 법이거든요. 더군다나 건너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집 손녀딸한테 문제가 조금 있어서 경력직 가사도우미 분들께서 다들 기피하는 집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집에 왜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장 할머니께서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일정만 잡아드린 거예요. 왜 면접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는 저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요. 저는 머릿속이 살짝 복잡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꽤나 큰 부잣집 가사도우미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집 할머니께서 저처럼 가사도우미 쪽 경력이 전무한 사람에게 면접을 보자고 하신 이유가 도무지 짐작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더욱이 그 집 손녀딸에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경력 많은 가사도우미 분들이 그 집을 기피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당시 저에게는 일종의 사치에 불과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려면 어떤 험한 일이든 기쁘게 할 자신이 있었을 뿐더러 아껴두었던 성금 또한 슬슬 바닥을 보이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꼭 일자리를 따내고 말겠다는 결심을 품은 채로 면접을 보러 부잣집 저택으로 향했는데요. 뜻밖에도 부잣집 할머니께서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이야기 들었어요. 올해 장마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죠? 네, 사모님.
저희 남편은 마을 어르신들을 대피시키다가 홍수에 휩쓸려서 세상을 떠났고요. 축사도 홍수 때문에 망했고 집도 산사태에 파묻히면서 무너졌어요. 그래요. 그 심정이 얼마나 막막하고 황망했을지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외동아들이랑 며느리가 원래는 자수성가에서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사장님들이었는데 한 10년쯤 전에 강원도로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갑작스런 산사태에 휘말리는 바람에 어린 외동딸 하나만 내 곁에 덜렁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부잣집 할머니께서 가사도우미 경력이 없는 저를 굳이 만나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서로 동병상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외동아들 내외가 강원도 출장에서 돌아오는 도중 원래 지나가야 했던 다리가 물에 잠겨버리는 바람에 다른 길로 우회해서 지나가다가 예기치 못한 산사태에 휩쓸려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저와 할머니는 어린 새싹을 혼자서 키우고 있다는 점 또한 서로 비슷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떠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으며 할머니께서는 아들 내외가 남기고 떠난 손녀딸을 혼자 키우고 계셨거든요. 이처럼 저와 할머니는 서로 동병상련이 있는 처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의 면접 자리가 그 집에 출근을 하기 전에 일단 얼굴이나 한번 보고 미리 안면을 터놓자는 식의 형식적인 면접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저를 직접 만나서 꼭 약속받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만큼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실은 우리 손녀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지능이 꽤 많이 낮은 편이에요. 손녀분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야, 차라리 장애 판정이라도 나왔으면 걱정이라도 덜하죠. 그렇게 된다면야 늙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최소한 나라에서 우리 손녀를 보살펴 줄 테니까요. 그치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병원 진단 결과 IQ가 82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장애 판정까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즉 할머니의 손녀딸은 지금으로 치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에 비하면 명백히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명백히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 성취도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쟤 좀 많이 어수룩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날의 면접 자리를 주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녀를 아무런 편견이나 차별 없이 잘 대해줄 수 있나요? 또래의 다른 여자아이들이랑 똑같이 대해줄 수 있다고 약속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손녀딸을 향한 깊고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녀의 상태를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계셨으며 할머니께서 제시한 단 하나의 채용 조건 또한 손녀딸에게 편견과 차별 없이 평범하게 대해줄 것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아드리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미망인이 된 제 심정에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사모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당시 제가 할머니의 심정을 더더욱이 공감할 수 있었던 건
그 손녀딸의 나이가 저희 외동딸과 동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에 저는 같은 나이의 딸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할머니에게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손녀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 없이 좋은 인연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약속해 주어서 고맙다면서 감동의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요. 아무튼 이로써 일자리를 얻게 된 제가 그 집 손녀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첫 출근을 하던 바로 그날의 일이었어요. 걱정과는 다르게 그 집 손녀딸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더라고요. 비록 지능지수가 낮아서 꽤나 어리숙했고 정신적인 성장 또한 느린 편이었지만 그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이며 활달한 성격을 가진 소녀였거든요. 더군다나 낯도 전혀 가리지 않아서 외간 사람인 저를 마치 친이모처럼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친조카처럼 잘 대해주었고요. 물론 할머니께서도 저를 아주 잘 챙겨주셨습니다. 손녀를 잘 돌봐주어서 고맙다며 다른 집보다 급여도 훨씬 많이 책정해 주셨던 데다가 모범생인 저희 딸아이의 학원비도 별도로 지원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희 딸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마침내 내노라 하는 명문대 수석 합격증까지 제품에 떡하니 안겨주었죠. 이후로도 행복한 시간은 정말이지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딸아이가 명문대 입학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할머니와 손녀딸의 시간 또한 어느새 이만큼 훌쩍 지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집 손녀로부터 아주 뜻밖의 자랑을 듣게 된 건 손녀가 복지시설에 다니면서 일종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이모,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제일 먼저 스친 생각은 걱정이었습니다. 그 집 소녀는 경계선 지능일 뿐만 아니라 부잣집의 유일한 후사이기도 했기에 행여라도 돈 때문에 손녀에게 접근한 몹쓸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손녀의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나도 혹시나 우리 손녀가 몹쓸 놈팽이의 꼬드김에 넘어간 건 아닐까 걱정이 됐었는데 그 남자를 직접 만나보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이 확 바뀌었어. 손녀를 바라보는 눈에서 아주 사랑이 뚝뚝 넘쳐 흘렀거든. 그래서 난 지금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 우리 손녀딸이랑 그 사람은 분명 여러모로 다를 텐데 그런 차이와 어려움들을 모두 감싸 안아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니까 말일세. 이에 저는 손녀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를 직접 만나본 할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저로서도 굳이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물론 저로서도 그 남자에 대한 인간적인 궁금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체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경계선 지능이라는 난관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울 수 있었을런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집 손녀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모한테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래?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할머니께서도 한눈에 마음에 들어하게 되신 건지 이모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 하지만 손녀는 남자친구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만 저를 믿지 못해서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연애는 그 집 손녀가 태어나서 처음 시작한 연애였기에 사진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을 뿐이었죠.
대신 소녀는 저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오빠랑 결혼하게 되면 그때 이모한테도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부끄러워서요. 아우, 녀석도 참. 그 사람이 그렇게 좋니? 벌써부터 결혼 얘기까지 꺼낼 만큼? 당연하죠. 우리 할머니랑 이모만큼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그 소중한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려무나. 너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말이다. 대신 결혼하기 전에 꼭 사진 보여주기다. 네, 이모.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게요. 그날 저는 그 집 소녀와 정말로 새끼손가락을 꼭 걸면서 약속을 다졌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대학교 마지막 시험을 마친 저희 딸아이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신랑감으로 점 찍은 남자가 있다고? 네, 엄마. 실은 조만간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취직하고 자리 잡은 다음에 결혼을 준비해도 늦는 건 아니잖아. 그러기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잡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오빠랑 저랑 벌써 3년째 연애 중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딸아이가 전혀 티를 내지 않았을 뿐 남자친구랑은 벌써 3년째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사이였다더라고요. 다만 그렇다고 한들 엄마인 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엄한 논팽이랑 급하게 서둘러서 결혼을 했다가 여자 신세 망치게 되는 일은 아주 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어릴 적 겪었던 사고로 인해 가족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안 사정은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는 없었기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성인이 된 이후로도 계속 공장에서 일하면서 부업 삼아 저희 딸이 다니던 대학교에서 자판기 관리를 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럼 두 사람은 학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겠네? 네.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오빠가 자판기에 매일 커피를 채워넣는 시간이 제가 잠깐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기분 전환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판기 앞에서 거의 매일같이 마주치다시피 하면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요. 저희 딸이 그 남자에게 눈길을 주게 된 건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마주칠 때마다 자판기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겉도 아니고 소관을 왜 굳이 그토록 열심히 청소를 하느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을 열심히 닦고 관리를 해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당연히 모르지. 엄마가 잘하는 말이에요. 그때 오빠가 나한테 했던 대답은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엄마한테 하셨던 말이랑 똑같거든요. 설마 남자친구가 그때 했던 대답이 그저 내가 맡은 일이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이었니? 네,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오빠한테서 우리 아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저희 남편은 축사를 거의 주방 청소하듯 아주 깨끗하고 성실하게 매일같이 청소를 했었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굳이 그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해주었던 대답과 딸아이가 자판기 청년으로부터 듣게 된 대답이 서로 같았던 거죠. 그저 내가 맡은 일이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바로 그 대답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고요. 즉 저희 딸은 자판기 청년에게서 존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겹쳐보게 되면서 사랑을 품게 되었고, 그런 연애 이야기를 듣게 된 저 또한 그 청년이 마음에 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딸아이가 저희 남편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저 또한 그 청년을 당장의 사윗감으로 삼고 싶어졌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그 청년, 아니 예비 사위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집을 찾아왔고, 예비 사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었던 저는 사람이 그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에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는데요. 상견례까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으니 일반적인 경우라면 곧장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어야 마땅했겠지만, 저희 딸은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딸이 예비 사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거든요. 오빠가 오늘 갑자기 파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상견례까지 멀쩡히 잘 맞춰놓고 갑자기 파혼 통보를 하는 법이 어딨어? 이유가 대체 뭐라디? 상견례 마치고 잘 생각을 해봤는데 장모님이 남의 집 식모살이나 하는 처가댁으로는 도저히 장가를 갈 수가 없겠다더라고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았어요. 저희 딸이 과분한 부잣집이랑 무리해서 혼사를 추진했던 것도 아니고, 가난으로 치자면 오히려 예비 사위, 아니 그 몹쓸 인간네 가정이 훨씬 가난한 상황이었거든요. 하물며 저희 딸은 명문대를 수석 졸업한 수재인데 그 몹쓸 인간은 야간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했고요. 이처럼 조건으로 따지자면 그쪽보다 저희가 훨씬 나은 조건인데, 그럼에도 단지 제가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했다는 건 저로서는 그 몹쓸 인간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 몹쓸 인간의 파혼 통보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숨겨진 이유가 대체 무엇일지 도통 짐작조차 되지 않아서 복장이 터져나갈 따름이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열불이 뻗쳐버린 저는 그 인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딸에게 파혼 통보를 했다지? 네, 맞습니다. 저도 명색이 사내 대장부인데 쪽팔리게 파출부 장모님을 모시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럼 애당초 우리 딸이랑 연애를 하지 말았어야지. 연애랑 결혼이 같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치만 막상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제 결론은 사내로서 쪽팔려서라도 이 결혼 못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냐, 그래. 나도 너처럼 앞뒤가 다른 개차반에게 우리 딸을 내어줄 생각이 없으니 차라리 잘 되었구나. 앞으로 어디 계속 그딴 식으로 추잡하게 살아보거라. 니놈 인생은 결국 스스로 말아먹게 될 테니까. 그날 저는 그렇게 호통을 쳤지만 영 떨떠름한 기분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주 심한 몸살 기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화병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할머니 댁에 한동안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보다는 마음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도 할머니께서 저에게 보약도 보내주시고 긴 휴가를 주시는 등 아주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요. 제가 출근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할머니 댁에는 경사가 하나 생겼던 모양이었습니다. 꽤나 긴 휴식 끝에 제가 다시금 할머니 댁에 출근을 하게 되던 그날, 설거지를 하며 딸 생각에 몰래 눈물 짓고 있던 제 앞으로 그 집 소녀딸이 환한 미소로 달려오며 자기가 결혼하게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할머니 댁에 생겼던 경사는 다름 아닌 소녀딸의 혼사였어요. 물론 저에게도 듣던 중 참으로 반가운 소리였죠. 평소 저는 그 집 소녀딸을 친조카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할머니로부터 소녀딸의 남자친구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소녀딸과 저 사이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늘 궁금해하던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하나 있었어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럼 이제 이모한테 남자친구 사진 보여줄래? 예전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었잖니. 당연하죠. 여기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예요. 그날 손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무척이나 수줍게 저한테 건네주었는데요. 사진 속 예비 조카 사익감의 얼굴을 확인한 제 눈이 그만 분노에 뒤집어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예비 조카 사위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이에 저는 그 집 손녀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할머니에게 아주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결혼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에 파혼시켜야 해요. 파혼시키라고?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100마디 말보다는 한마디 증거가 훨씬 확실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모님. 때마침 저에게서 미리 부탁을 받았던 딸아이가 파혼한 그 몹쓸 인간과 찍은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사진을 곧장 할머니에게 보여드렸고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야 마셨어요. 너무나도 추악한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이 몹쓸 놈팽이가 그동안 저희 딸이랑 사모님네 손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던 것 같아요. 연애 기간을 생각해보면 양다리가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집의 예비 사익감은 저희 딸이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 몹쓸 인간과 동일 인물인 것이었어요. 그 인간이 두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왔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했고요. 심지어 저는 그 인간이 저희 딸이랑 파혼한 뒤 그 집 소녀와 혼인을 추진하게 된 이유 또한 훤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놈이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엔 사모님 댁 사이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결심을 내린 이유는 반드시 돈 때문일 거고요. 돈 때문에 우리 손녀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네, 저희 딸이 파혼당한 사유가 결국엔 가난 때문이었으니 반대로 사모님 손녀딸과 결혼을 하려는 이유 또한 결국엔 돈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손녀분께 일부러 접근을 했었던 걸지도 모르고요. 당시 저의 추리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의 유일한 후손은 손녀딸 오직 한 사람뿐이었고 그 집은 꽤나 큰 부잣집이었던 데다가 주인장인 할머니께서는 연로한 분이셨거든요. 심지어 유일한 후사인 손녀는 세상 물정에 어수룩한 경계선지능이었으며 하다못해 그 집안에 가정을 지켜낼 남자 식구 또한 단 한 사람도 없는 처지였고요. 즉 그 인간이 사위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많은 재산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며 호의호식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몹쓸 인간 입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존재가 그 집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으니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저였죠. 어쩌면 하늘이 저에게 두 집안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추악한 속내를 모두 꿰뚫고 있다는 건 그 인간은 전혀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모님 댁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으로 꾸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을 집으로 부르셔서 앞으로는 김서방만 믿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도 남을 겁니다. 이후 할머니께서는 제가 귀뜸해드린 작전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우선 온 집안을 마치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난동을 부린 것처럼 그야말로 엉망진창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몹쓸 인간을 집으로 불러다가 할머니께서 직접 마주 앉으셨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인간은 저희의 작전에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실은 내가 동네 반장 아줌마를 따라다니면서 심심풀이로 화투를 좀 쳤어.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유, 이 난리가 났지 뭔가. 노름을 하셨다고요? 대체 얼마나 큰 돈을 날리셨길래 이렇게까지 되신 거냐고요? 아무래도 나랑 같이 화투를 치던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꾼이었던 모양일세. 그 바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많던 전 재산을 싹 다 날려먹은 다음이었고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채까지 어마어마하게 빌려다가 화투판에서 죄다 잃어버렸지 뭔가. 결국엔 사채업자들이 이 난리통을 벌여놓았다는 거잖아요. 그래. 아유, 참 무섭고 거친 양반들이더라고. 여하간 난 이제 앞으로 자네만 믿겠네. 모쪼록 나랑 우리 손녀를 잘 부탁하네. 그러자 그 몹쓸 인간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노인네가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지금 나더러 정신이 온전치도 못한 손녀랑 노망난 노인네를 떠맡아서 부양하라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부양을 해야지. 아직 식만 올리지 않았다 뿐이지. 명실상부 우리 손녀의 남편이지 않은가. 아휴, 거 제발 말 같은 소리 좀 하셔. 내가 당신의 모자란 손녀를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했고 당신의 재산 쪽쪽 빨아먹으면서 호강할 작정으로 다른 여자랑 파혼까지 해가면서 이 집 모자란 손녀랑 결혼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 꿈이 깨져버린 이상 나도 불량품이나 다름없는 당신의 손녀한테 더는 볼 일 없고. 그렇게 외친 그 몹쓸 인간은 할머니를 싸늘하게 노려보면서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재수 온 붙었다고 궁시렁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그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집 안방에 숨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두 사람이 뛰쳐나와
그 몹쓸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두 사람이 대체 누구였냐면 당연히 저와 저희 딸아이였죠. 특히나 그 몹쓸 인간을 향한 저의 분노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큰 만큼 그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저의 손길 또한 아주 거칠었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집 손녀딸이 불량품이나 다름없는 여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작 진짜 불량품은 바로 너다 이놈아. 당신은 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설마 파출부로 일한다는 부잣집이 여기였어? 당연하지 이놈아. 어디 그것뿐인 줄 알아? 이 집 손녀딸이 내 조카야.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일단 이 머리채부터 놓고 얘기합시다. 이러다가 머리카락 다 뽑혀나가겠어. 물론 저는 그 인간의 머리채를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지만 할머니께서 수지 어머니랑 수지는 잠시 물러나 달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머리채를 놓아줄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께서 그 인간을 순순히 돌려주실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슬퍼런 분노의 말씀을 그 인간에게 던졌죠. 넌 팽이 주제에 감히 우리 손녀딸을 건드려? 오냐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이 집에서 살아서 걸어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할머니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몹쓸 인간의 뺨을 정말이지 공포스럽도록 호되게 올려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때다 싶어서 그 인간의 사지를 매섭게 두들겨 주었죠. 반면에 그 인간은 쪽도 못 쓰고 얻어맞고 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힘 좋은 남자면 뭐 하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엄마의 분노처럼 무서운 존재는 또 없는 법이기에 그 인간이 제 아무리 남자랍시고 발버둥을 쳐봤자 분노한 부모를 이겨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 바람에 속절없이 얻어맞기만 하던 그 인간은 결국 마치 당장 소변이라도 지를 듯 꼬랑지를 말고 주랭랑을 쳐버렸고 할머니께서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소희 어멈 덕분에 집안과 손녀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엉엉 흐느껴 오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를 꼭 끌어안아 위로해드렸고요. 물론 저 할머니의 승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이 다시 나타나서는 저와 할머니에게 얻어맞았던 일을 정식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거에게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손녀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봤자 그 인간에게는 정식으로 고소를 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인간 입장에서는 워낙에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두들겨 맞는 내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던가 녹음을 해두는 등의 증거를 미처 만들어두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저는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저는 그 인간이 협박을 가하는 내내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진행했고 모든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그 인간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 결과 판결 가능한 최고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지난날 그 인간이 다른 범죄 건으로 인해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고요. 집행유예 기간 도중 협박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니 지난 범죄 행위까지 모두 더해져서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고요. 아무튼 이로써 저는 그 몹쓸 인간과의 다툼에서 아주 제대로 된 완승을 거둘 수 있었고 저와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 몹쓸 인간이 차디찬 교도소로 끌려가던 날에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저희 딸아이의 손에 거액의 사업자금까지 쥐어주셨죠. 더욱이 그 돈은 손녀가 결혼하면 사위에게 회사를 하나 차려주려고 미리 마련해 두신 돈이었으니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승리의 선물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할머니네 손녀를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쯤 그 몹쓸 인간이 할머니의 돈으로 회사 사장님도 되고 남은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을 텐데 그런 불상사를 제가 직접 막아낸 셈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몹쓸 인간이 출소 후에 다시금 나타나서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대한민국 엄마이며 할머니네 손녀딸 또한 제가 마치 친이모처럼 한평생 지키고 보살펴줄 예정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